우리 이강윤 고문께서는 블랙아웃 기간 중에 이전에 그 여론조사 추이가 뭐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 과거 경험으로 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지만 그래도 또 막판 변수가 또 터질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자,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지금 의정 갈등인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박단 전공협의회 그 비대위원장과 독대를 했습니다. 일단 이제 소통의 장이 마련됐지만 무슨 뭐 해결책을 찾은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게 민심에 어떤 영향을 줄까요? 뭐 해결책을 이렇게 단번에 찾을 수 있었다면 네. 이렇게 오랜 기간 이 뭐 의정 갈등이 지속되기가 어려웠겠죠. 저희로서는 이 의정 갈등이 극적으로 뭐 타결 국면으로 찾아간다라고 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그게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도 도움이 된다고 봅니까? 지금은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정 심판론 가운데 하나가 윤 대통령은 불통이다, 소통하지 않는다라는 이 이미지가 강했는데 그래도 이 2,000명이라는 숫자에서 처음으로 후퇴해서 대화할 수 있다. 그리고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경청하고 다음에 의대 정원을 할 때 전공의들의 의견을 반영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가 굉장히 의미 있는 변화라고 봅니다. 근데 이 변화 자체를 의사단체나 전공의 협회에서 단체에서는 뭐 총선 앞두고 하는 뭐 의례적인 얘기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그동안의 스탠스에서 벗어나서 적극적으로 의사단체의 의견을 듣고 반영하겠다라고 한 것 자체는 국민들에게 지금 정부는 의정 갈등 문제를 풀기 위해서 나름의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의사단체가 지나치게 고압적이고 협상에 응하지 않는다. 라는 이미지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우리가 2, 3주 전에 갖고 있었던 이 리스크는 그래도 좀 해소되는 과정으로 있지 않나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박성민 최고위원은 어떻게 봐요? 저는 이 의정 갈등은 장기화될 만큼 장기화된 것으로 보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출구 전략이 좀 없어 보인다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일단 의정 갈등의 사실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의대 정원 확대를 하면서잖아요. 근데 거기에 반대하는 국민들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의사들에 대한 비판도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민주당도 이것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근데 뭐가 문제냐 보면 이 이슈를 대하는 대통령의 태도의 문제가 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 뭐 불통, 독선 이런 이야기들 짚어주셨는데 저는 그걸 오히려 강화하는 방향으로 이 문제를 끌어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크게 보였던 게 사실 최근에 있었던 의료개혁 대담이에요. 대통령께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이례적으로 이 선거 직전에 의료개혁 관련해서 자신의 입장을 말씀을 하시겠다라고 하셨는데 전 여기서 뭔가 좀 소통이나 해결을 위한 좀 열린 태도를 보여주실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담화의 상당수는 결국에는 2,000명이라는 숫자는 옳다. 정부가 얼마나 노력했는지를 알아달라라는 일종의 설명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주장이었기 때문에 주장을 강화하는 방식이었기 때문에 이게 오히려 소통이나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것보다는 대통령이 그동안 가지고 있던 기존의 좀 고집스러운 이미지를 강화하는 데 그쳤고 이번에도 뭐 전공의 단체랑 그래도 면담을 했죠. 근데 문제는 이 전공의 단체 대표자가 면담이 끝나고 나서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는 없다라고 SNS에 게재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만 보더라도 이 의정 갈등을 대하는 대통령의 전략이 잘 보이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태도의 문제도 있고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해서도 국민들께서는 비판을 하고 계시지 않나라는 생각입니다. 네. 자, 이제 그 민주당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고민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 김준혁 경기수원정 후보의 그 막말 논란 제가 다 소개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편법 대출과 관련한 경기 안산갑의 양문석 후보, 또 경기 화성을의 아파찬스 공영훈 후보, 또 마포갑 이지은 후보도 이제 경찰 재임 시절 연수휴직을 내고 노숙을 제약해서 징계받은 사실까지 알려지고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민주당이 전혀 이거에 대해서 그 개인 후보에게 이제 떠넘기고 당 차원에서는 대응을 안 하거든요. 이고문님. 이것도 좀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영향 미치겠죠. 그리고 그래요? 올바른 태도가 아니라고 봅니다. 더군다나 민주당은 그냥 여러 당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 현 21대 국회에서는 월등한 일당 아닙니까? 최근까지 집권도 했었고
국민의 감정선이라는 게 어디서 폭발하는지를 민주당도 잘 알 겁니다. 네. 그런데도 후보 개개인의 문제라고 하면서 떠미는 것은 아마 선긋기와 중앙당에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면 문제가 더 커진다. 그렇죠. 이슈에 불이 붙어버리니까 네. 발을 완전히 뺄 수도 없겠고 그렇다고 이건 내 몫이야 하고 딱 자기 앞으로 갖다 놓자니 위험 부담이 너무 크고 근데 이건 비겁한 태도 같아 보이고요. 중간지대에 계신 분들이 어떤 입장이나 어떤 정서를 갖게 되실지를 면밀히 살피는 것. 정치의 요체가 뭡니까? 면밀한 정확한 안테나로 정서를 잘 포착하는 것. 둘째,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거기에 대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첫 번째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 것이죠. 예. 그다음에 사과하는 방법도 예. SNS 시대라고는 하지만 당사에 와서 카메라 앞에서 정중하게 허리 굽혀 머리 조아려 인사하는 게 국민 정서에는 좀 더 맞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네. 글쎄 제가 나이가 많아서 그럴까요? 전 그런 생각도 좀 합니다. 아니 근데 김준혁 후보자는 6.25 참전을 고마워하면은 친미 사대주의라는 얘기까지 물론 이제 유튜브긴 하지만 이런 발언도 했더라고요. 한 말씀만 더 드릴게요. 예. 선거가 좀 여러 날 한 두세 주일 더 남아가지고 검증이란 걸 언론이든 유권자든 할 수 있는 기간이 늘어날수록 정치에 대한 혐오만 더 커질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문제 있는 후보들이 마구 쏟아져 나와요. 예. 이거 공천 과정에서 검증 좀 더 강화되어야겠습니다. 근데 지난 21대 총선에서 미래통합당 차명진 후보 국힘의 전신이잖아요. 세월호 텐트 대단해. 그 발언으로 수도권 의석이 뭐 엄청 날아갔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이번 네. 그 지금 민주당 여러 후보들에게 제기되고 있는 논란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이게 초박빙 지역에서 뛰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에게는 정말 빨리 당에서 풀어줬으면 하는 예. 바람을 갖고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 분의 공통점 뭔지 아세요? 비명 후보들을 찍어내고 친명 후보들을 앉히는 과정에서 부실하게 예. 검증이 이루어지고 굉장히 관대한 예. 이 기준이 적용됐기 때문에 이분들이 공천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분은 어쩌면 민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은 그 선거 기간 동안 며칠 남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는 걸 가장 최소화하기를 바라면서 버티면 이 세 분도 분명히 당선될 것이다. 지금 나오는 여론조사 결과들에 대해 어쩌면 도취돼 있을 수도 있고요. 그래서 다른 민주당 후보들에게 미칠 영향까지 고려한다면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이분들에 대한 정리에 나서겠지만 또 이게 후보를 교체할 수 있는 시점도 아니잖아요. 여기서 만약에 교체가 가능하지 않고 또 사퇴한다면 그냥 무투표 당선으로 우리 후보가 될 수 예.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고려해서 이분들 정리하지 못하고 있는 거라고 봅니다. 네, 박성민 최고위원, 이게 후보들이 스스로 선당후사하는 방법밖에 없겠는데. 그러게요. 근데 이제 아마 뭐 여러 생각들이 본인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실제로 이제 사과문을 올리기도 하고 또 연설을 하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죄송하다라고 이야기하는 후보들도 있고 뭐 이런 상황인 것 같은데 글쎄요. 저는 뭐 좀 안타깝습니다. 일단 뭐 이런 상황이 생겼고 국민들한테 좀 이렇게 부적절한 모습을 보이게 된 게 굉장히 송구하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이미 이제 후보 교체할 수 있는 그 여지가 없는 시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다 보니까 당도 여러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후보와의 좀 거리를 두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뭐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너무 수위가 심각하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제 사과를 권고하기도 했었고. 근데 저는 결국에는 본인들이 이 뭐 피해 당사자들이든 아니면 뭐 지금 불쾌감을 느끼면서 항의 시위를 하는 분들이든 이런 분들께 좀 진정성 있게 만나서라도 사과를 하고 몇 번이라도 더 고개를 숙여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말씀만 첨언 네. 드리고 싶어요. 저는 중앙당의 사과 권고가 있고 나서 김준혁 후보가 SNS에 사과글을 올립니다. 네. 이것도 매우 수동적이고 책임 있는 자세는 아니다. 정말 자신의 신념이라면 끝까지 밀고 나가야 하는 것이고요. 네. 문제 문제 있다고 시인할 거면 중앙당의 권고 여부와 관계없이 진작에 진정성 있게 했어야 되는 것이고 국민의힘도 비슷한 게 대 한 뿌리에 800 얼마라고 한 게 네. 감정선에 확 불을 질렀거든요. 제가 만일에 정당인이고 국민의힘의 중요한 포스트에 있었다면 저는 이수정 후보는 사퇴 쪽으로 방향을 하고 조치를 했을 겁니다. 그때 정권 심판론과 함께 이 실언, 망언 이게 더해지면서 불이 확 붙어버렸던 거예요.
네. 근데 그러니까 저 이제 같은 두 경우는 분이 수원정 후보잖아요. 네, 둘이 이준영, 같아요. 이수정. 그래서 유권자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관심. 예. 저도 유권자 여러분, 수원정 여러분들이 선택해 주실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소장님 얘기한 거, 이 고문님 얘기한 거와는 좀 결은 다릅니다. 이수정 후보가 얘기한 건 네. 거의 해프닝성의 실언이었고 그 다음 날 이제 예. 어떤 사과 메시지를 네. 보냈는데 네. 이 김준혁 후보가 한 건 자기가 갖고 있는 평소의 철학과 소신이 그대로 드러난 발언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근데 완전히 등치시키기에는 어려운 얘기라고 격파하는 생각합니다. 그거 퍼포먼스도 하셨잖아요, 이수정 후보께서. 네, 그거 그 다음 날에 그거 내렸잖아요. 그 다음 날에 이제 본인이 잘못한 게 없다라고 일단 생각하셨는지. 했다는 게 중요하죠. 네, 내리긴 그 했지만. 짤이 굉장히 회자가 많이 하여튼 됐습니다. 해프닝성과 예. 평소 자신의 정치적 뭐 네. 소신과 철학이 등치될 수는 없다고 봅니다. 네. 선거는 감정선이에요. 네. 자, 이제 또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번 이제 총선에서 뭐 수도권은 원래 이제 박빙력이 많은 곳이었지만 네. PK죠. 불경 지역이 심상치 않다. 특히 국민의힘이 비교적 안심하던 지역이었는데 조국 혁신당의 등장. 그다음에 문재인 대통령 전 대통령 파란 잠바 입고 지금 선거운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국 혁신당 대표는 그런 얘기까지 했잖아요. 내가 김영삼 키즈다. 물론 이제 그 손자인 이 누구죠? 김인규 김인규 예. 지난번에 이제 경선에서는 안 된 분입니다만은 그분은 말도 안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자, 이제 이게 보면 PK에서 어떤 전략적인 행동으로 보이거든요. 이게 그렇죠. 표심의 막판에 영향을 줄까요? 뭐 부산 경남권에 있는 김영삼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는 예. 호남 지역에서의 김대중 전 대통령에 대한 그것만큼이나 강할 텐데, 그리고 한국 민주화에 기여한 부분이 분명히 있으니까 그런 것에 호소하는 것은 전통적인 예. 정치에서의 그 홍보이자 선전이기도 하고 자신의 가려는 바가 고초와 민주화, 진정한 민주화를 위한 것을 암시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지금 낙동강 벨트가 한강 벨트 못지않게 뜨겁고 예. 심상치 않습니까? 심할 경우에는 야권에서 12 내지 13석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예측도 나오고 있는 마당이니까 네. 아마 윤 대통령이 오늘 거기에서 사전 투표를 한 것도 여러 가지 예. 다면적 네. 포석인 것 같은데, 조국이나 민주당의 부산권에 대한 노력 그리고 몇 가지 상징적인 액션, 이런 것들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런데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이 YS가 이제 3당 합당으로 보수당으로 갔고 그 결과적으로 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 당사에 지금 YS 사진이 걸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근데 당사에 이제 조국 세명 대표가 예. YS 키즈라고 했을 때 그걸 과연 그 부산 사람들이 어떻게 인식할지. 부산 사람들은 좋아하지 않을까요? 자기가 YS라고 하면. 그래서 저는 요새 뭐 참칭 보수, 참칭 진보 패널들이 있다고 하는데 예. 지금 조국 대표도 YS 키즈 참칭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YS 키즈라고 하는 정치인들은 상도동계에서 함께 민주화 운동 같이 하고 정치적 역경을 같이 했던 분들, 또는 YS 집권 시기에 1996년에 선거가 있었는데 당시에 뭐 이인재, 홍준표, 손학규 이런 분들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갖고 정치적 거목으로 성공시켜서 이분들이 YS 키즈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 느닷없이 YS와 뭐 지역적 기반이 좀 비슷하다거나 예. 아니면 YS의 예. 뭐 전기를 읽는다거나 민주화 투쟁 길을 보고 예. 나는 이 사람에게 동기부여를 받아서 내가 이런 정의감을 키웠다라고 예. 해갖고 자기가 YS 키즈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저 정당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자기로 좀 돌려보기 위한 시도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YS 키즈라기보다는 YS 손자 키즈가 맞겠네. 네. 그런데 이제 조국 대표의 생각은 그런 것 같습니다. 이제 YS가 이제 군부 독재에 맞섰는데 그럼 하나의 깔이 척결해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검찰 독재를 종식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제 그런 데서 그 유사성을 발견해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맞습니다. 이게 이제 조국 혁신당이 이제 부산에서 뜨게 되면 이제 비례대표에서 이제 민주당도 이제 그 위성정당이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는 약간 위기요소 아니에요? 저희는 그래서 어쨌든 조국혁신당이랑은 어느 정도 좀 선을 긋고 선거운동을 하고 있고요. 이제 더불어민주연합 을 얘기를 많이 하고 계시죠. 예. 근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조국혁신당의 노선은 하나예요. 선명성 강화.
그러니까 이걸로 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YS라는 역사적인 인물을 건드리면서 하는 얘기가 이제 군부 독재를 청산했던 인물이다라는 거를 내세우는 게 결국 조국 혁신당이 YS가 했던 것처럼 검찰 독재를 청산하겠다 이 얘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조금 이례적일 수 있는 행보를 한 거란 말이죠. 이것만 보더라도 일단 조국 혁신당이 PK 민심을 전략적으로 공략함과 동시에 본인들의 정치적인 포지셔닝을 계속해서 하고 네.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홍희 대변인 짧게 답변을 부탁을 할게요. 그러면 PK 지역에서 지금 조국 대표가 이제 YS 퀴즈를 자처해 버리니까 이거 좀 허를 찌른 거잖아요. 네. 뭐 그렇다고 그게 영향이 클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어차피 조국 대표가 비례정당을 했기 때문에 지역 내 그 지역구 투표는 이루어지지 않고 글쎄요 뭐 YS 퀴즈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유권자 여러분들이 얼마나 그 진정성을 믿고 조국 비례 정당에 투표할지는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